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볼 것은 4장 영절 학습 목표 파트입니다. 우리는 자연어 처리 교재 2장에서 BOW, 즉 Bag of Words 모델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말뭉치에서 각 단어의 출현 빈도를 정리하는 방법이었죠. 그러나 이것에는 크게 두 가지의 단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동의어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냥 출현 빈도만 정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단어 간의 유사도는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어의 순서 역시 고려하지 못합니다.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 앞에 있는지 또는 뒤에 있는지 이러한 위치 정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것을 단어 가방에 정리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들은 자연어 처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처럼 BOW 방법에는 자연어를 처리할 때 약간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첫 번째 한계인 동의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3장에서 배웠던 워드 임베딩 방법이 있습니다. 워드 임베딩은 간단히 말해서 단어를 벡터화하는 방법으로 유사한 의미의 벡터는 가까운 공간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간단히 시각화하자면 다음 그림과 같을 것입니다. 코사인 유사도의 방법을 사용하면 유사한 단어 벡터 사이에 코사인 유사도가 높게 나오겠죠. 이렇듯 워드 임베딩은 의미론적인 한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울 RNN이라는 친구는 단어의 순서마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즉, BOW 모델의 한계 중 두 번째인 단어의 순서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RNN에서는 단어의 순서를 고려하여 순서 변화 등에 따른 의미 변화 역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순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RNN이 순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점만 확실히 알아두고 갑시다. 자, 다음으로 볼 것은 4장 1절 인트로입니다.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RNN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전 시간에 우리는 CNN을 복습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CNN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RNN은 자연어를 처리하는 데 적합한 모델입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위 박스와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이고 전전 슬라이드에서 RNN은 순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연어에서 이 순서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 서로 다른 두 가지 문장 Tom loves Sally와 Sally loves Tom이 존재합니다. 이 두 문장은 사뭇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문장 모두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는 동일합니다. 둘 다 Tom loves Sally, Tom loves Sally가 존재하죠. 만약에 순서 정보를 고려하지 못하는 BOW 등의 방법만을 사용한다면 두 문장은 모두 같은 출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적합하지 않겠죠? 이처럼 자연어 처리에서 단어 배열은 의미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순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RNN을 이용을 해서 순서 정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RNN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봅시다. 4장 2절 RNN입니다. 자연어 처리 첫 단추 끼우기 교재에서는 0과 1로 구성된 수열에서 1의 개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분류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의로 0과 1로 구성된 수열 0, 1, 0, 0, 1, 0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길이가 6인 수열에서는 1의 개수가 바로 아실 수 있다시피 2개이고 짝수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취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소부터 마지막 원소까지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1의 개수를 센 다음 그것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세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세보시면은 1의 개수가 2개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짝수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죠. 사실 이렇게 아까 제가 위에서 예시로 든 수열의
제가 위에서 이 수열에 대해서 판별한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첫 번째 원소부터 마지막 원소까지 쭉 살피면서 홀짝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전자의 방법은 1의 개수를 세고 이것을 홀짝 여부까지 판별하는 추가적인 연산을 거쳐야 할 것이지만 후자의 방법은 추가적인 연산은 필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방법 중 어떤 방법을 택하든 저장 장치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t번째 원소를 지금 살펴보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전자의 경우 t-1번째 원소까지의 1의 개수를 알고 있어야 할 것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t-1번째 원소까지의 홀짝 여부를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장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RNN은 이러한 저장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hidden state이라고 불립니다. 이 hidden state는 RNN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RNN의 구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4장 3절 RNN의 구조입니다. 자, 아주 가장 기본적인 RNN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바닐라 RNN이라고도 부릅니다. 다양한 변형의 형태도 존재할 것이지만 이번 시간에는 RNN의 기초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해봅시다. 이 구조의 각 요소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의 밑에 보시면 X0, X1, X2라고 하는 XT 형태의 요소가 보일 것이며 이 각 네모 칸에서 왼쪽에 들어가는 H-1, H0, H1, H2라고 하는 요소도 보입니다. 그리고 네모 칸에서 나오는 Y0, Y1, Y2라는 요소도 보이죠. 먼저 일단 이 각 네모 칸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 이 각 네모 칸은 은닉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네모 칸 각각에서 어떠한 연산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XT 이 세 가지는 입력값입니다. 즉 앞에 수열 문제에서 든 예시 수열인 0, 1, 0, 0, 1, 0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것을 다시 써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이 x0에는 0이라는 값이 들어갈 것이고 x1에는 1이라는 값이 들어갈 것이고 x2에는 0이라는 값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yt, y0, y1, y2 점점점에 해당하는 이 값은 출력 값입니다. 역시 이 수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x0에는 0이 들어갔기 때문에 x0에는 0이 들어갔기 때문에 1의 개수가 0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y0는 짝수라는 정보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x1을 고려해보면 1의 개수가 1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의 개수가 홀수개이기 때문에 y1은 홀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x2를 고려해보면 1의 개수는 여전히 1개이기 때문에 y2도 홀수라는 정보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H-1, H0, H1, H2 점점점에 해당하는 HT는 hidden state입니다. 조금 주의하실 점은 이 H-1입니다. RNN에서 모든 은닉층, 즉 이 네모 칸에는 hidden state의 값이 입력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연산을 진행하는 이 첫 번째 은닉층에서도 hidden state 값이 입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초기의 hidden state 값 H-1을 직접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역시 홀짝 수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아무 입력값이 없을 때 1의 개수는 0개일 것입니다. 즉 1의 개수가 짝수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H-1은 짝수라는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H0, H1, H2 같은 경우에는 이전 입력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정보는 역시 이전 입력까지의 홀짝 여부일 것입니다. 우선 X0까지 보면은 1의 개수가 0개로 짝수이기 때문에 H0는 짝수라는 정보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X1까지 보면 1의 개수가 1개로
홀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H4는 홀수라는 정보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X2까지 보면 여전히 1의 개수가 1개로 홀수이기 때문에 H2는 홀수라는 정보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은닉층에서 계산되는 값은 출력층, 즉 Y 값과 은닉층의 다음 계산 과정, 즉 히든 스테이트 모두에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각 은닉층 하나하나를 하나의 스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스텝이라는 용어가 이후에도 쓰일 것이니 좀 익숙해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하나의 은닉층에 대한 연산을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봅시다. 오른쪽의 그림은 이 그림은 RNN의 스텝 T 은닉층에서 이루어지는 연산 과정입니다. X와 Y, YH에 대한 정의는 이전 슬라이드와 같습니다. 즉, XT는 입력값, 시퀀스에서 T 플러스 1번째 원소가 될 것이고 YT는 이 T 플러스 1번째 원소까지의 출력값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HT는 스텝 T에서의 히든 스테이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WX, WY, WH라는 생소한 이러한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부터 많이 봐왔던 가중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WX는 입력값 XT에 대한 가중치이고 WH는 히든 스테이트 HT-1에 대한 가중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WY 같은 경우에는 출력값 YT를 도출하기 위한 가중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수식에서 보시면 이 BH, BY라는 편향도 존재합니다. 이 편향 역시 이전부터 많이 봐왔던 그 편향이라는 개념과 동일합니다. 이 둘은 RNN 모델이 학습을 진행하면서 갱신해 주어야 하는 값, 즉 모델 파라미터에 속할 것입니다. 이전 다른 모델에서도 가중치와 편향을 갱신해 주었죠. 그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 것이 여기 요소에 대한 설명과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이 요소에 대한 설명과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가중치를 WX, WY, WH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 밑에 수식에서 보시면은 WXH, WHH, WHY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WX가 WXH와 같은 것이고 WY는 WHY와 같은 것이고 WH는 WHH와 같은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의 은닉층, 즉 스텝 T에서의 크게 두 가지의 연산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음 은닉층에 전달할 HT를 이렇게 계산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은닉층의 출력 결과인 YT를 도출해야 합니다. 이 HT, YT에 대한 계산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선 HT의 경우 XT, HT-1에 대한 행렬 곱의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렬 곱의 결과를 이렇게 행렬 곱을 하여 행렬 곱의 결과를 활성화 함수 FH에 적용을 하고 있죠. 다음으로 YT 같은 경우에는 앞서 계산된 이 HT와 이 HT를 행렬 곱의 형태로 역시 표현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활성화 함수 FY에 적용합니다. 여기서 FH와 FY를 활성화 함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뭐 여러 가지 활성화 함수, 뭐 렐루 함수, 소프트맥스 함수 등등 다양한 활성화 함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 함수의 종류는 당연히 모델의 목적에 따라 다르겠죠. 마지막으로 입력 데이터 시퀀스의 길이를 라지 t라고 했을 때 이 yt 라지 t-1 이것이 바로 최종 아웃풋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출력값은 모든 yt 값 전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최종 아웃풋 yt-1 하나만이 될 수도 있죠. 예컨대 계속 예시로 들고 있는 수열 문제의 경우에는 최종 아웃풋 yt-1에만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모든 수열을 순회하면서 짝인지 홀인지 그 결과 하나만 알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출력값에 다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YT 모두에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번 강의 마지막 즈음인 RNN의 입력과 출력의 대응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그때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행렬 곱의 연산이 아직 모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시를 하나 드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각 요소의 차원부터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입력 값이라고 했던 xt, 각각의 xt 같은 경우에는 단어 벡터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 벡터의 차원이 스몰 d라고 하겠습니다. 예컨대 입력 데이터에서 t 플러스 1번째 단어 f에 대하여 그것을 원핫 인코딩하여 0, 0, 1, 0 이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0, 0, 1, 0 이라는 것이 바로 단어 벡터 xt의 값이 될 것이며 이 단어 벡터의 차원인 d는 4가 되겠죠. 그리고 히든 스테이트의 크기를 d 라지 dh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요소의 차원은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선 xt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원활 인코딩을 한 예시를 좀 보여드렸다시피 모양은 d,1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xt와 행렬 곱 연산을 진행해 주어야 하는 wx 같은 경우에는 dh 곱하기 d의 모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xt와 연산이 가능해지겠죠. 이것과 이것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ht-1의 모양은 dh 곱하기 1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히든 스테이트의 크기가 바로 dh이기 때문에 ht-1의 쉐입이 dh 곱하기 1이 되는 것입니다. 이 ht-1과 행렬 곱 연산을 해주는 wh는 dh 곱하기 dh의 모양을 가질 것입니다. 역시 그래야 행렬 곱 연산이 가능해지겠죠. 자, 이렇게 지정하면은 xt와 wx를 행렬 곱 연산한 결과 그리고 ht-1과 wh를 행렬 곱 연산한 결과 이 모두 dh 곱하기 1의 모양을 가질 것입니다. 이 둘을 행렬 곱 연산해도 dh 곱하기 1이 될 것이며 이 둘을 행렬 곱 연산해도 dh 곱하기 1의 모양이 되겠죠. 이 모양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실제 계산을 해보면서 이해를 해볼 테니까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더해주는 편향 b 역시 모양은 dh 곱하기 1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계산 결과에 더해줄 수 있겠죠. 자, 이제 하나의 예시를 한번 살펴봅시다. 단어 벡터의 차원, 즉 스몰 d와 히든 스테이트의 크기, 즉 라지 dh를 모두 4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은닉층 HT에 대한 연산은 다음 그림과 같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가중치 WH와 히든 스테이트 HT-1 얘네 둘을 행렬 곱 연산을 해주고 그리고 가중치 WX와 T 플러스 1번째 입력값인 XT를 행렬 곱 연산해주고 그리고 그것에 편향 B를 주어 그것을 활성화 함수에 적용하면 HT가 이렇게 나옵니다. 모양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활성화 함수를 탄젠트 H라고 여기 썼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봅시다. 교재에는 이 함수가 나오지 않지만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라고 RNN 모델에서 종종 활성화 함수로 쓰이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계산됩니다. 이 함수가 메인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릴 것입니다. 이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는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활성화 함수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출력값이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상대적으로 시그모이드 함수에 비해서 학습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이 정도만 일단 알아두셔도 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배웠던 시그모이드 함수는 기울기 소실이라는 문제가 생겼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함수,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기울기 소실 문제가 덜 일어납니다. 이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에 대해서 검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함수는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정의한 모델에 따라서 연산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와 WX는 같고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XT, HT-1B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풀어드리긴 할 거지만 직접 푸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 직접 연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탄젠트 H 함수는 적용하셔도 괜찮고 그 전까지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3분 정도 지나서 한번 같이 연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먼저 진행해 줘야 할 연산이 WH 곱하기 HT-1이 되겠죠? WH 곱하기 HT-1를 해주면 여기에서 이것과 이것을 행렬곱 연산을 해주는 것이 됩니다. 먼저 모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1의 결과가 도출이 될 것이고 이제 첫 번째 요소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이것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행렬곱 연산을 진행을 시켜주시면은 이것은 0.4가 될 것이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과 이것의 곱셈을 해주면 돼서 곱셈 결과 마이너스 0.1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로 보시면은 이 부분과 이 가중치에서 1행과 3행 그리고 2행과 4행이 같기 때문에 도출되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0.4 마이너스 0.1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wx 곱하기 xt를 해주셔야 하는데 wx, xt
즉 이것과 이것의 연산을 진행해주면 되죠. 먼저 얘랑 역시 얘도 쉐입은 4,1이 될 것이고 이것과 이것의 연산을 먼저 진행해주면 돼서 연산을 진행해주시면은 1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얘와 얘의 연산을 진행해주시면 되어서 0이 될 것이고 역시 1행과 3행, 2행과 4행이 같기 때문에 동일하게 1, 0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더하면 되죠. 이 둘을 이렇게 더하면 됩니다. 더해주시면은 결과는 WH, HT-1 더하기 WX, XT는 1.4 0.1, 1.4 0.1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편향이 어차피 0000이기 때문에 더해도 똑같은 결과를 도출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탄젠트 H 함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셨던 이 함수의 값을 각각 넣어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거 직접 계산을 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뭐 계산기를 써서 계산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탄젠트 함수까지 적용을 해주시면은 여기까지 적용을 해주시면은 결과가 0.89 마이너스 0.1, 0.89 마이너스 0.1이라는 결과가 도출됩니다. 이것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산을 직접 RNN에서의 연산을 각층에서 연산을 직접 한번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연산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열 문제에서 이 바닐라 RNN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히든 스테이트는 이전 원소까지의 홀짝 여부일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전 원소까지가 짝이면은 1,0, 홀이면은 0,1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X0 같은 경우에는 수열의 첫 번째 원소가 될 것입니다. 앞서 예시로 들었던 0, 1, 0, 0, 1, 0 이라는 수열을 다시 가져와 보면은 X0가 0이 되겠죠. X1부터 쭉 수열의 원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1, 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H-1 같은 경우에는 1,0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 앞서 수열 문제를 언급드릴 때 H-1이 짝수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는 짝이면은 1,0으로 정의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H-1이 1,0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은닉층의 연산에 따른 결과인 Y0, H0는 첫 원소까지의 홀짝 여부가 될 것입니다. 첫 원소가 0이기 때문에 Y0는 짝수 정보를 담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H0도 1,0이 되겠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 X1은 수열의 두 번째 원소인 1이 될 것인데 두 번째 은닉층의 연산에 따른 결과인 Y1, H1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원소까지의 홀짝 여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원소가 1이기 때문에 Y1은 홀수 정보를 담고 있을 것이고 H1은 0,1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연산이 진행될 것입니다. 예시로 들어드린 0, 1, 0, 0, 1, 0 수열에서 각각의 HT와 YT의 값이 어떻게 변화할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길었던 RNN의 구조 파트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4장 4절 선형으로 파트입니다. RNN에서는 입력값 XT와 히든 스테이트 HT-1을 가지고 행렬곱 연산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행렬곱 연산은 선형 연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렬곱으로 표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형적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선형 함수인 활성화 함수에 입력하기 전까지의 연산 과정에서는 반드시 그것의 선형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은닉층에서
활성화 함수에 입력하기 전까지 비선형 연산이 있다면은 그것을 선형 연산으로 바꿔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형성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T번째 한 가지의 홀짝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끌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홀수는 0으로 짝수는 1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번째 한 가지의 짝 여부는 T-1번째 한 가지의 짝 여부와 T번째 항과 XOR 연산자를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XOR 연산자란 서로 다른 두 개의 P연산자가 다른 값을 가진다면 1, 같은 값을 가지면 0을 출력하는 연산자입니다. 자,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먼저 T-1번째 한 가지의 짝이라면은 1의 개수가 짝이라면은 그것은 앞선 정의에 따라서 이 1의 값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T번째 항이 1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P연산자가 1로 같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은 XOR 연산자에 적용을 하여 0의 값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0의 값을 출력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T-1번째 항까지 짝수인데 또 1이 나오게 된다면은 T번째 항까지 1의 개수는 홀수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력이 0, 즉 홀수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 두 번째 케이스 T-1번째 항까지가 짝이면서 동시에 T번째 항이 0인 상황입니다. 자, 역시 이번에는 T번째 항까지 여전히 1의 개수는 짝수가 될 것이기 이번에는 그러니까 T-1번째 항까지 짝이고 T번째 항이 0이 된다면은 이번에는 T번째 항까지 1의 개수는 여전히 짝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1과 0의 XOR 연산자를 적용하면은 서로 다른 값이기 때문에 그 출력은 반드시 1이 되어야 하죠. 그리고 이 1이라는 것은 T번째 항까지 짝수임을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로 T-1번째 항까지 홀수라면은 홀수가 된다면은 그것은 앞선 정의에 따라서 0의 값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T번째 항이 1이 된다면은 T번째 항까지 1의 개수는 짝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0과 1의 XOR 연산자를 적용시키면은 서로 다른 값이기 때문에 1을 출력하겠죠. 역시 타당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T-1번째 항까지 홀수이고 T번째 항이 0인 상황인데 이때 T번째 항까지 1의 개수는 여전히 홀수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0과 0의 XOR 연산자를 적용하게 되면 같은 값이기 때문에 0을 출력하겠죠. 이는 홀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역시 타당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네 가지 경우의 수에서 모두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홀짝 판별 여부 문제는 XOR 연산자로 쉽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XOR 연산자는 비선형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형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직선을 딱 그어서 그것의 출력값을 구분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이 연산자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두 개의 선을 그어야지 영역이 구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기에서 5월 연산자와 NAND 연산자라는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5월 연산자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두 개의 P의 연산자 중에서 하나라도 1이면은 1, 그리고 둘 다 0이면은 0의 값을 출력하는 그러한 연산자입니다. 둘 중 하나를 의미하는 5월의 이름 그대로가 되겠죠. 그리고 NAND 연산자는 not and를 의미합니다. 즉 and의 반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and는 두 개의 P연산자가 모두 1이어야만 1을 출력하고 그 외에는 모두 0을 출력할 것입니다. 역시 and의 정의에 부합합니다. 그런데 NAND, 즉 not and는 이것의 반대이기 때문에 두 개의 P연산자가
모두 1이면 0을 출력하고 그 외에는 모두 1을 출력합니다. 중요한 것은 5월 연산자와 나덴드 연산자 모두 선형적이라는 것입니다. 5월 연산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 직선을 그어서 출력값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고 나덴드 연산자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나의 직선을 그어서 출력값을 구분할 수 있죠. 이처럼 하나의 직선으로 출력값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구연산자, 즉 5월 연산자와 나덴드 연산자는 X월 연산자와 달리 선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X월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5월 연산자와 나덴드 연산자, 얘네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X월 연산자는 5월 연산자와 나덴드 연산자의 교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연산자로 표현하자면은 5월 연산자와 나덴드 연산자 사이에 AND 연산자를 적용한 것이죠. 자, 역시 네 가지 케이스를 모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피연산자를 A와 B라고 하면은 가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네 가지가 될 것입니다. 자, 이때 첫 번째로 A, B 모두 1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A or B는 1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A, not and B는 둘 다 1이므로 0이 되겠죠? 둘 사이에 AND를 적용하면은 하나만 1이기 때문에 이 출력값은 결국 0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A가 1이고 B가 0인 상황입니다. 이때 A or B는 여전히 1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A, not and B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1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만 1이기 둘 중에 하나만 1이기 때문에 1을 출력하겠죠. 둘 사이에 AND를 적용하면은 둘 다 1이기 때문에 1을 출력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A가 0이고 B가 1인 상황입니다. 이때 A or B는 여전히 1이 될 것이고 A, not and B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1이기 때문에 1의 값을 출력할 것입니다. 역시 1과 1에 AND를 적용하면 1이 되기 때문에 출력값이 1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A, B 둘 다 0인 상황인데요. A or B는 이때는 0이 될 것입니다. 둘 다 0이기 때문에. 그리고 A, not and B 같은 경우에는 역시 A와 B가 둘 다 0인 상황이기 때문에 1을 출력할 것입니다. 자, 0과 1에 AND 연산자를 적용하면은 0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모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력을 해보고 결과값을 살펴보고 이를 XOR 연산자와 한번 대조해보니 결과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XOR 연산자라는 이선형 연산자를 OR 연산자와 not and 연산자라는 서로 다른 두 선형 연산자의 합성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선형 연산자의 합성이라는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신경망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어진 입력이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 입력을 not and와 or를 통하여 두 번째 은닉층 여기에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산된 결과에 and를 거쳐서 세 번째 은닉층에서 XOR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렇듯 이렇듯 층만 여러 개로 우리가 설정을 해서 비선형 함수를 선형 함수의 합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활성화 함수에 입력하는 값은 선형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선형 함수들의 합성으로 정의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RNN에서 순전파 과정을 잘 정의했습니다. 순전파가 있다면 역전파도 있겠죠? 4장 5절 역전파입니다. RNN에서도 다른 모델과 마찬가지로 가중치와 편향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역전파를 통해서 오차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RNN의 중요한 특징은
CNN과 달리 모든 스텝에서 적용되는 가중치의 값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전파가 진행됨에 따라서 동일한 변수인 가중치의 값이 바뀌게 되겠죠. 이것은 CNN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RNN만의 특징입니다. RNN에서 진행되는 시간에 따라 반복적으로 매개 변수에 대한 역전파가 진행되는 것, 이것을 두고 BPTT, 즉 Backpropagation Through Time 이라고 합니다.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RNN의 구조를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이 구조처럼, 이것과 이것은 동일한 겁니다. 이것과 이것은 동일한 겁니다. 이러한 구조를 이것처럼 순환적인 구조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RNN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RNN이 무엇인지, 그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연산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RNN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장 6절 RNN의 변형입니다. RNN의 입력과 출력의 대응 관계에 따라서 RNN 모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대1 관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홀짝 판별 수열 문제가 바로 이에 속합니다. 여러 개의 입력값을 받아서 하나의 출력에 관심이 있는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수열 문제에서도 길이 라지 t인 수열의 입력을 딱 받아서 하나의 출력 y 라지 t-1 이라는 그 값에 관심이 있었죠. 스팸 메일 분류 문제 역시 다대일 관계입니다. 스팸 메일에 해당하는 말뭉치를 토큰화해서 그것을 입력을 한 다음 그것이 스팸 메일인지 아닌지 하는 출력 하나를 가집니다. 따라서 다대일 관계가 되겠죠. 여기 다대일 관계의 그림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1대 다 관계입니다. 혹시 이전에 제가 슬라이드 실 페이지를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 출력 YT 모두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이후에 설명드린다고 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바로 이 1대 다 관계가 그것에 속합니다. 1대 다 관계는 하나의 입력만을 받아서 여러 개의 출력을 내놓고 그 여러 개의 출력에 모두 관심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이미지 캡셔닝, 즉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입력값은 하나의 이미지가 될 것인데 이것에 대한 출력은 이미지에 대한 설명인 시퀀스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1대 다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다대 다 관계인데 이 역시 여러 개의 출력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여러 개의 입력을 받아서 여러 개의 출력을 내놓고 이에 관심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는 번역기를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한국어로 된 말뭉치를 입력을 받아서 영어로 된 말뭉치를 출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 입력을 받아서 여러 출력을 내놓는 것이죠. 뭐 이러한 번역기 혹은 챗봇과 같은 것 역시 다대다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대다 관계의 그림 역시 밑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RNN에 대한 강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NN의 기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후에 실습 문제를 풀면서 RNN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심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가 조금 길어지게 되었는데 강의 듣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지금까지 멘토 손수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